선생도 예언자도 구루도 아닌 한국에 등장할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안에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고. 마이클 톰슨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미국인 엔지니어는 2024년 겨울 7분간 심장이 멈췄던 사람이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그의 생명을 되살리는 동안 그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곳에서 그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경험했고 형태가 없지만 모든 것을 아는 존재와 대화를 나눴다. 제가 본 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와서도 그 선명함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더 명확해집니다. 톰슨은 오랜 침묵 끝에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존재가 그에게 전할 것을 부탁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에 관한 예언을. 이것은 한 사람의 증언이다. 그러나 그가 묘사하는 임사체험의 패턴들은 전 세계 수천 명의 임사체험자들이 보고한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이클 톰슨의 사고는 2024년 12월 어느 저녁에 일어났다. 빙판길에서 통제력을 잃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왔고 그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다. 병원 기록에 따르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이 시작됐고 구급차 안에서 그의 심장은 7분간 뛰지 않았다. 처음은 고요했습니다. 완벽한 평화였어요. 그 다음 터널 같은 것이 보였죠. 그가 묘사하는 장면은 임사체험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고되는 현상이다. 국제임사체험연구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심장정지를 경험한 사람들 중 약 10에서 20%가 유사한 기억을 보고한다. 어둠 속 터널, 끝에서 빛나는 광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 신경과학은 이를 뇌의 산소 부족 상태에서 나타나는 측두엽 활성화로 설명하려 시도한다. 임종 직전 송과선에서 분비된다는 DMT 물질이 환각을 일으킨다는 가설도 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뇌파가 평탄해진 후에도 의식이 지속됐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은 여전히 논쟁거리다. 저는 제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가슴을 압착하는 걸 봤어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체외 이탈 경험, 이것도 임사체험의 전형적 특징이다. 톰슨은 구급차 천장에 긁힌 자국, 응급의소자의 이름표, 자신이 의식을 잃었을 때는 알 수 없었을 세부 사항들을 나중에 정확히 기억해냈다고 말했다. 그리고 빛이 왔다. 빛이라고 부르지만 빛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었어요. 사랑이었고 암 자체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경험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다. 형태 없는 존재와의 조우. 종교적 배경과 무관하게 전 세계 임사 체험자들은 이 존재를 비슷하게 묘사한다. 심판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이해하는 의식. 그 존재는 제 삶을 보여줬습니다. 파노라마처럼요. 하지만 제 시선이 아니라 제가 영향을 준 모든 사람의 시선에서요. 생애 회고. 이 현상은 신경과학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이다. 뇌의 해마가 손상되기 직전 장기 기억이 압축적으로 재생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톰슨이 말하는 것은 단순한 기억 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타인의 감정을 직접 체험하는 공감의 총체적 경험이었다. 제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파장을 만들었는지 느꼈습니다. 제 친절이 만든 연쇄 반응도 받고요.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말하기 시작했다. 말이라기보다는 알매 전달이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인류가 겪고 있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대한 메시지. 존재는 제게 지금에 대해 말했습니다. 인류가 거대한 문턱을 넘고 있다고요. 톰슨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의식의 전환이다. 물질 중심의 문명에서 의식 중심의 문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것이 지금 2020년대 중반이라는 것이다. 존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씨앗이 땅속에서 껍질을 깨는 시간이라고. 고통스럽지만 필연적인 과정이라고요. 이 표현은 단순한 은유가 아닐 수 있다.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는 의식이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글로벌 컨셔스니스 프로젝트는 1998년부터 전 세계 70여 개 지점에서 난수 발생기를 통해 집단 의식의 변화를 측정해왔다. 놀랍게도 대규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패턴 변화가 감지됐다. 개인의 의식이 모여 집단 의식을 형성하고 그것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 고대 철학의 영역이었던 이 생각이 현대 과학의 언어로 재해석되고 있다. 존재는 말했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수천 년간 서쪽으로 흘렀던 문명의 중심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요. 역사를 돌아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는 대부분 동방이었다.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그 후 지중해 지역으로 다시 대서양 연안으로 중심이 옮겨갔다. 이제 다시 태평양 시대가 온다는 분석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낯설지 않다. 하지만 톰슨이 전하는 미래의 변화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선다. 이건 돈이나 권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식의 주파수가 변하는 거죠. 특정 지역의 대지가 가진 에너지, 그곳에 축적된 집단 영혼의 기억이 활성화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계속 변한다. 나사의 관측에 따르면 자북점은 최근 수십 년간 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고대 문명의 흥망성쇠가 지구 자기장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적 근거는 아직 불충분하지만 지자기와 인간 의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존재는 특정 반도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이요. 그곳은 오랜 시간 분단과 고통을 겪었지만 바로 그 이후로 특별한 역할을 할 거라고요. 왜 한국인가? 톰슨이 전달받은 예언의 설명은 영성적 관점에서의 해석이었다. 고통은 영혼을 정죄한다고 했어요. 5,000년의 역사 동안 수없이 침략받고 20세기에는 분단을 겪은 땅, 그 집단적 아픔이 이제 집단적 깨어남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요. 심리학에서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다. 극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오히려 더 깊은 통찰과 성숙에 도달하는 현상. 이것이 집단 차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한국에서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의식의 물결이요. 그것은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문화와 영성의 영역에서 일어날 겁니다. 톰슨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가 보기에 이미 시작됐어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는 속도를 보세요. 음악, 영화, 컨텐츠. 사람들은 그냥 유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존재는 그게 표면적 현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짜는 그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식의 공명이라고요. 그 땅의 언어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톰슨은 한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존재는 그 문자 체계의 특수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소리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한 문자, 원, 선, 점의 조합. 존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하학적 완성도가 높은 문자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언어학자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언어 상대성 가설을 연구해왔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문자 체계가 뇌의 시각 언어 처리 영역을 다르게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존재는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래된 영혼들이라고요. 여러 생을 거쳐 이 시대에 그곳을 태어나기로 선택한 존재들이 많다고요. 윤회와 영혼의 선택,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지만 임사체험자들 사이에서는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버지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의 고 이언 스티븐슨 박사는 40년간 2,500건 이상의 전생기억 사례를 조사했다. 그의 연구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를 축적했다. 왜 하필 지금 그곳이냐고 물었습니다. 존재는 답했어요. 정화가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톰슨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수천 년간 침략과 지배를 겪으며 집단 트라우마를 축적해왔다. 20세기의 분단은 그 정점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경험이 깊은 공감 능력과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존재는 이렇게 비유했어요. 가장 깊은 어둠을 경험한 자가 가장 밝은 빛을 이해한다고. 2026년 현재 한국은 여전히 복잡한 상황 속에 있다. 하지만 문화적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단순히 경제 규모나 인구로는 설명되지 않는 파급력, 2027년부터 본격화될 겁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의식의 각성이 일어나요. 그들은 물질적 성공보다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대화의 핵심 중 하나는 의도의 힘에 관한 것이었다. 존재는 생각이 단순한 뇌 활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각은 주파수예요.
특정 진동을 만들어내고 그 진동이 현실을 형성하는 데 참여한다고요. 이 개념은 많은 사람에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톰슨이 강조한 것은 이것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뇌과학으로 설명 가능한 메커니즘이라는 점이다. 존재는 제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인간의 뇌에는 방향성 주의 시스템이 있다고요. 신경과학에서 이것은 망상활성계, RAS로 알려져 있다. 뇌관에 위치한 이 신경망은 수많은 감각정보 중 중요한 것을 선별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새 차를 사려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그 차종이 도로에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차의 수가 늘어난 게 아니다. 당신의 RAS가 그 정보를 중요함으로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걸러졌던 정보가 이제 의식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존재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뇌는 자동으로 그것과 관련된 기회, 정보, 사람을 인식하기 시작한다고요. 마법이 아니라 신경학적 현실이라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신경 가소성 연구는 반복적 사고가 뇌의 물리적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정 생각을 자주 할수록 해당 신경 경로가 강화된다. 뇌는 말 그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재구성된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진정성입니다. 톰슨은 이 부분을 강조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적 진실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의식적 마음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무의식은 나는 돈을 다룰 자격이 없다고 믿으면 두 주파수가 충돌한다고요.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심리학의 인지부조화 이론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의식과 무의식의 불일치는 스트레스를 만들고 행동의 비일관성을 낳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 존재는 답했습니다. 감사와 현존의식이라고요. 뇌 영상 연구는 감사를 느낄 때 전두엽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영역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킨다. 지속적인 감사 연습은 뇌의 기본 설정을 결핍에서 풍요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집단 차원에서도 작동한다고 했어요. 미러 뉴런 시스템. 1990년대 발견된 이 신경세포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 마치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활성화된다. 이것이 공감의 신경학적 기반이다. 존재는 말했습니다. 임계 질량에 도달하면 집단 의식이 변한다고요. 한 사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특정 의식 수준에 도달하면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톰슨이 전달받은 예언 중에는 구체적인 시간대와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2026년, 지금 이 시점은 조용한 준비기라고 했어요. 2027년 봄부터 가시적 변화가 시작된다고요. 그가 말하는 미래의 변화는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한 전환이다. 기후와 관련된 큰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특정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자연현상이 관측되기 시작할 겁니다. 과학자들은 당황할 거고요. 보랏빛 오로라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등장한다. 북반구 중위도 지역, 통상적으로 오로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측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지구 자기장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미래의 변화는 인간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했다. 2027년 말부터 2028년 사이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될 거예요. 젊은 세대가 기존 교육 방식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암기와 경쟁이 아니라 창의성과 협력을 요구할 거예요. 이것은 이미 진행 중인 트렌드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톰슨은 이것이 주류가 되는 전환점이 곧 온다고 말한다. 그리고 에너지 혁명의 조짐이 보일 겁니다. 그는 구체적인 기술을 언급하지 않았다. 존재도 명확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물이 핵심이라는 힌트가 있었다. 새로운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는 기술. 초기 단계의 발견이 2027-2028년 사이에 발표될 거라고 했어요. 처음엔 주목받지 않지만 결국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이야기로 돌아온다. K문화의 확산이 가속화될 거예요. 하지만 표면적 유행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요. 톰슨의 예언에 따르면 문화 컨텐츠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주파수가 중요하다. 협력, 공동체, 회복 탄력성, 감정의 표현, 이런 가치들이 무의식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존재는 말했어요. 한국의 창작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메신저예요. 2028년경에는 교육, 심리치료,
명상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법들이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동양의 전통 지혜와 현대 신경과학을 결합한 방법론들. 그리고 톰슨은 잠시 멈춰렸다. 2029년이나 2030년쯤 한국에서 특별한 사람이 주목받을 거라는 예언도 있었어요. 선생이 아니에요. 가르치러 오는 게 아닙니다. 톰슨은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이 부분이 가장 전달하기 어려운 예언이라고 했다. 존재는 상기시키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새로운 진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을 깨우는 역할이라고요. 역사를 보면 의식 전환기마다 촉매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등장했다. 종교적 맥락을 떠나 그들의 공통점은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다는 것이다. 가르침보다 그들이 체현하는 의식 상태가 주변에 영향을 미쳤다. 2027년에서 2028년 사이 동아시아 어딘가에서 활동을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처음엔 소수에게만 알려질 겁니다. 하지만 2029년, 2030년경 광범위한 주목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평범해 보일 거예요. 카리스마나 초능력을 과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더 평화로워지고 명료해지고 자기 안의 빛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톰슨은 이것이 종교적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존재는 분명히 했어요. 이 사람은 따르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요. 오히려 각자의 내면을 보라고 할 겁니다. 나를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으라고 할 거예요. 새로운 조직이나 종교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제자나 추종자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저 만나는 사람들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확장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은 직접 만난 사람들을 넘어 퍼져나갈 겁니다. 영상, 글, 간접적 경로를 통해서요. 존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씨앗은 이미 모두의 안에 있다. 그 사람은 단지 봄비 같은 존재일 뿐. 인터뷰의 마지막에 톰슨에게 물었다. 일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존재가 제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할게요. 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가능성들의 장이다. 어떤 미래가 현실화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집단의식이 결정한다. 준비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 앞으로 올 시간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필연적 과정이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자랄 공간이 생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매 순간 작은 선택에서 분노 대신 이해를, 판단 대신 공감을, 다침 대신 열림을. 톰슨은 덧붙였다. 개인의 의식 변화가 집단 현실을 만든다고 했어요. 당신이 평화로우면 당신 주변의 평화가 확산됩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갇히면 그 진동이 주변을 감염시켜요. 이것은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의식의 작동 원리라는 것이다. 미국인 임사체험자가 전하는 2026년 이후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 그것은 경고이면서 동시에 초대다.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톰슨은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무주적 성공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고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됐다. 제가 돌아온 이유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단순한 국가적 자부심이 아니라 인류 의식 진화에서 한국이 차지할 위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는 미소 지었다.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특별한 시대예요. 의식이 진화하는 순간을 목격하는 세대. 그보다 더 경이로운 미래가 있을까요? 이상으로 톰슨의 2026년 한국 미래예언 영상을 마칩니다.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30년 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는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묶고 인류를 태초의 상태로 이끌 존재라고 제야 염성가 박진명은 말한다. 박진명, 63세. 경기도 모처의 산속에서 오랜 기간 수행해온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침묵 수행 끝에 이 예언을 내놓았다. 그의 예언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전 지구적 변화의 시작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박진명은 1983년 21살 때 한 승려와의 우연한 만남으로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당시 그는 서울에서 평범한 대학생이었으나
인사동 골목에서 마주친 붉은 승복의 수행자가 건넨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꿨다. 당신은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석 달 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박진명은 학업을 중단하고 히말라야로 향했다. 3년간 라다크 지역의 곰파에서 밀교 수행법을 익힌 그는 1986년 귀국 후 한국의 전통 무속과 불교 명상을 결합한 독자적 수행 체계를 완성했다. 그가 말하는 예언은 깊은 명상 상태에서 시간의 층위를 넘나들며 얻는 구체적 비전이라고 한다. 그의 미래를 보는 방식은 이러하다. 먼저 21일간 음식을 최소화하며 몸을 정화한다. 이후 7일간 완전한 침묵과 어둠 속에서 호흡만으로 의식을 확장한다. 그는 이 상태를 시간이 겹쳐 보이는 순간이라고 표현한다.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펼쳐지고 개인의 의식이 집단의식과 연결되는 지점에서 그는 특정 장면들을 목격한다. 이 장면들은 단편적이지만 강렬하며 명상에서 깨어난 직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본 것을 기록한다. 지난 40년간 그가 남긴 예언 중 12건이 모두 실제로 발생했다는 주변의 증언이 있다. 2025년 11월 박진명은 평소보다 긴 침묵 수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석 달간 외부와 단절된 채 암자에 머물렀고 2026년 2월 초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았다. 올해 하반기부터 세상이 달라집니다. 기술이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그 빈자리를 영혼에 대한 갈증이 채울 것입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의 예언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인류 변화를 담고 있었다. 박진명이 본 2026년 하반기의 세계는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물결이 일고 있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선진 경제권에서는 주 3일 근무가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기본소득 논의가 실험 단계를 벗어나 현실로 구현되는 지역들이 늘어났다. 물질적 풍요는 더 이상 노동의 대가가 아닌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본값이 되어갔다. 그러나 박진명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았지만 허기졌습니다. 일이 사라진 자리에 공허가 찾아왔고 그 공허는 영혼의 목마름으로 드러났습니다. 2026년 9월부터 시작된 변화의 징후는 뚜렷했다. 서양의 대도시들에서는 명상센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동남부 대륙의 사원들에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북유럽 지역에서는 고대 신화를 재해석한 새로운 영성 공동체들이 생겨났으며 남반구의 열대 지역에서는 원주민 전통의식이 현대적으로 탄생했다. SNS에는 각성, 영적 여행, 내면 탐구라는 해시태그가 수억 건을 기록했고 기존 종교기관들은 급격히 줄어드는 신도수에 당혹스러워했다. 사람들은 제도화된 신앙보다 직접적인 체험을, 교리보다 실천을 원했다. 박진명은 이 현상을 영적 민주화라고 불렀다. 과거에는 성직자나 수행자만이 영적 진리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자 모든 이가 구도자가 될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2026년 하반기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명상 앱 사용자는 전년 대비 340% 증가했고 영성 관련 서적은 베스트셀러 목록을 장악했다. 대학에서는 의식연구학과가 신설되었고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내면 성찰 휴가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집단적으로 찾고 있었다. 2027년에 들어서면서 이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박진명의 예언에 따르면 각 대륙에서 최소 20개 이상의 새로운 영성운동이 탄생했다. 서부 대륙에서는 양자물리학과 고대 지혜를 결합한 의식과학 운동이 수백만 명을 끌어모았고 중동 지역에서는 수피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집단이 급성장했다. 동남부 대륙에서는 요가와 아유르베다를 넘어선 새로운 수행 체계들이 등장했으며 중남부 대륙에서는 샤머니즘과 사이케델릭 치유를 결합한 의식이 합법화 논의를 촉발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조상 숭배 전통이 현대 심리학과 만나 독특한 치유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박진명이 주목한 것은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도 공통된 갈망이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종교마다 언어는 달랐지만 그들이 찾는 답은 하나였습니다. 2027년 중반 세계 각지의 영성 지도자들은 자연스럽게 교류하기 시작했다. 국경을 넘어선 온라인 명상 모임에는 수천만 명이 동시 접속했고 서로 다른 전통의 수행자들이 함께 수련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다. 이는 통합을 향한 무의식적 갈망의 필연이었다.
이 과정에서 반도의 땅은 독특한 위치를 점하기 시작했다. 박진명은 이렇게 증언한다. 2027년 가을 저는 명상 중에 한반도가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산되는 빛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한국에서는 과거 수십 년간 잠복해 있던 영적 자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단학, 국선도, 참선, 천도교, 원불교 등 근현대에 형성된 고유의 수행 전통들이 재조명되었고 젊은 세대가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기와 정신수련법을 중심으로 한 한국식 명상법은 몸과 마음을 통합하는 실용적 접근으로 해외에서 주목받았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가진 역사적 특수성이었다. 불교, 유교, 도교, 샤머니즘이 수천 년간 공존하며 융합된 토양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기 힘든 영적 다양성을 품고 있었다. 박진명은 말한다. 한국은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조화시키는 능력이 DNA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2027년 세계가 통합을 갈망할 때 한국은 이미 그 실험을 1000년 넘게 해온 땅이었습니다. 2027년 하반기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영성 포럼에는 85개국 대표자 3000여 명이 모였고 이는 그 어떤 종교 회의보다 큰 규모였다. 세계는 한국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다. 2027년 말 박진명은 또 다른 비전을 목격했다. 강남의 한 건물에서 젊은이들이 모여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하나의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언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2028년의 전조였다. 통합을 향한 움직임은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출 것이었다. 2028년 박진명의 예언은 더욱 구체적인 국면으로 접어든다. 봄이 오기 전 씨앗이 땅 속에서 부풀어 오르듯 새로운 것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2028년 초 서울과 부산, 제주를 중심으로 통합 영성 연구 모임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났다. 이들은 조직화되지 않았고 위계도 없었지만 놀랍게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모든 종교와 사상의 핵심은 하나라는 것, 그리고 그 핵심은 언어로 완전히 표현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박진명은 2028년 6월의 비전을 이렇게 기록했다. 한강변에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인도 청년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춤추지도 노래하지도 않았지만 공기는 진동했습니다. 한 사람이 단 위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사람들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찾던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여주러 왔을 뿐입니다. 이 비전은 2030년에 등장할 존재에 대한 첫 번째 예고였다. 2028년 하반기 세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급증한 영성운동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고 자칭 깨달은 자들이 넘쳐났다. 어떤 이들은 금욕을 외쳤고 어떤 이들은 쾌락의 긍정을 주장했다. 어떤 집단은 기술 문명의 거부를, 또 다른 집단은 기술과의 완전한 융합을 설파했다.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기준을 잃어갔다. 박진명은 말한다. 이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전 낡은 것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시기였습니다. 혼돈 없이는 질서가 올 수 없습니다. 2029년 전환점이 찾아왔다. 박진명의 예언에 따르면 이 해에 반도의 땅에서 하나의 텍스트가 완성되었다. 그것은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서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지도에 가까웠습니다. 의식의 단계를 보여주고 각 단계에서 무엇을 경험하며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지를 명확히 제시한 안내서였습니다. 이 텍스트는 불교의 사성제, 기독교의 사랑, 도교의 무의, 힌두교의 브라만, 이슬람의 타우히드, 유교의 인, 한국 무속의 신명까지 모든 전통의 핵심을 하나의 체계 안에 통합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작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수행자와 학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3년간 협업한 결과물이었다는 점이다. 이 텍스트는 2029년 9월 통합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처음에는 주목받지 않았지만 몇 달 사이 전 세계 47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수천만 명이 이를 읽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자신이 따르던 종교나 사상이 부정당하지 않으면서도 더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명확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진명은 이렇게 해석한다. 그것은 배제의 논리가 아니라 포함의 논리였습니다.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너도 옳지만 전체의 일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030년
박진명이 가장 오래 집중해서 본 비전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3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평범한 외모였고 화려한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본 사람들은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그는 스승이라 불리길 거부했고 추종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받은 이들은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존재는 고대 예언서들이 말한 미륵, 마흐디, 메시아의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장하지 않았고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 단지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박진명은 이 존재의 등장을 거울의 현현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가 자기 안의 신성을 볼 수 있도록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찾던 것이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음을 자연스럽게 깨달았다. 2030년 봄, 이 존재는 서울 북악산 자락에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다. 3만 명이 모였지만 그는 1시간 동안 침묵만 유지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증언했다. 무언가가 전달되었다고. 이후 6개월간 그는 한반도 곳곳을 걸었다. 강연도 설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그와 함께 앉아 침묵했고 걷고 밥을 먹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깊은 변화를 경험했다. 분노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내면의 매듭이 저절로 풀렸다. 박진명은 말한다. 그는 가르치지 않고 전이시켰습니다. 깨달음은 전염되는 것이었습니다. 2030년 말 그를 직접 만난 사람은 50만 명을 넘어섰고 그들 각자가 또 다른 전달자가 되었다. 세계는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박진명이 본 미래에서 이 시기는 회귀의 시작이었다. 인류는 태초의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여기서 태초란 원시 시대가 아니라 분리 이전의 상태를 의미했다. 먼 옛날 인간은 하늘과 땅, 신과 인간, 나와 너가 구분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접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면서 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체와 객체가 나뉘고 성스러움과 세속이 갈라지고 종교들이 서로를 배척했습니다. 박진명은 2030년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이 분리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박진명이 명상 중 목격한 태초의 시대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했던 의식 상태였다.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처럼 언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느꼈습니다. 나무의 생명력을, 바람의 의도를, 동물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세계는 죽은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들의 그물망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기도가 필요 없었다. 신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식은 하나였고 각 개인은 그 거대한 의식의 표현이었다. 고대 한반도에서는 이를 한이라고 불렀다. 하나이면서 전체인 근원적 상태였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고 그 빛은 인간 안에 머물렀습니다. 인간은 신의 사식이 아니라 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은 삼신의 이치를 알았습니다.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 인간의 이치가 하나로 작동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삼신이란 세 개의 신이 아니라 하나의 근원이 세 가지 측면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했다. 창조하는 힘, 유지하는 힘, 변화시키는 힘. 이 세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춤이었다. 그 시대에는 통치자가 곧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 곧 치유자였으며 치유자가 곧 교육자였다. 역할이 분리되지 않았다. 모든 이가 하늘의 뜻을 읽을 수 있었고 땅의 기운을 다룰 수 있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박진명은 말한다. 이것이 바로 2030년 이후 인류가 회복할 상태입니다. 모든 이가 자기 안의 신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일상에서 구현하는 시대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이 보편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반도가 이 변화의 중심인가? 박진명의 설명은 다층적이다. 첫째, 지리적 이유입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접점입니다. 북쪽으로는 광활한 대륙 문명과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섬 문명과 이어집니다.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교차점이었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한반도는 용이 승천하는 형상이라고 전해진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산줄기가 지리산까지 이어지며 기운을 축적하고 삼면의 바다는 그 기운을 순환시킨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지구 자기장과 지각활동이 만들어낸 에너지 흐름의 특수성이었다. 둘째는 역사적 이유다. 한반도는 수천 년간 침략과 저항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고 동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련된 것은 생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견디고 변환시키는 영적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에는 한이 있다고 한다. 이는 원한이 아니라 미완의 에너지, 아직 펼쳐지지 않은 가능성이다. 박진명은 이 한이 2030년대에 폭발적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본다. 억눌렸던 것이 해방될 때 가장 큰 창조력이 나옵니다. 한국의 한은 세계적 치유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문화적 이유다. 한국은 어느 하나를 절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불교가 들어왔을 때 샤머니즘을 없애지 않았고, 유교가 지배할 때도 불교를 용납했으며, 기독교가 확산될 때도 전통신앙이 공존했습니다. 배타성이 아니라 포용성이 문화의 기저에 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특징이다. 대부분의 문명에서는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 이전 것을 말살하거나 억압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서로 다른 전통들이 겹겹이 쌓이며 독특한 영적 토양을 형성했다. 박진명은 말한다. 2030년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능력입니다. 모순을 통합하고 다름을 조화시키는 능력 말입니다. 박진명이 보는 영적 세계는 단순한 이원론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영혼과 육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세계는 하나인데 진동수가 다를 뿐입니다. 그는 의식의 7층 구조를 설명한다. 가장 낮은 층 위는 순수한 물질, 광물의 의식이다. 그 위는 식물의 의식, 생명력의 충동이 작동하는 층위다. 그 위는 동물의 의식, 감정과 본능이 지배하는 층위다. 네 번째는 인간의 일상의식, 자아가 형성되고 사고가 작동하는 층이다. 다섯 번째 층위부터는 대부분의 현대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이곳에서는 개인의 경계가 흐리집니다. 나와 타인의 감정이 구분되지 않고 집단 의식과 연결됩니다. 예술가나 수행자들이 가끔 이 층위에 접속합니다. 여섯 번째 층위는 원형의 세계다. 모든 상징, 신화, 꿈의 근원이 있는 곳이다.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이 바로 이 층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가장 높은 층위는 순수 의식 그 자체다. 이곳에는 시간도, 공간도, 주체도, 객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이면서 동시에 무한히 다양합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공, 도, 브라만이라고 불렀다. 박진명의 독특한 통찰은 이 층위들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류의 평균 의식은 변합니다. 고대에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층위를 오가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하며 의식은 네 번째에 고착되었고, 더 나아가 세 번째, 동물적 층위로 퇴행하기도 했습니다. 2030년대의 변화는 집단적으로 다섯 번째 층위로 상승하는 과정이다. 개인의 깨달음이 아니라 종 전체의 진화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임계질량 때문입니다. 일정 비율 이상이 각성하면 나머지도 자동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2030년 그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가? 박진명은 자신의 수행법을 공개하며 일상에 적용 가능한 5단계를 제시한다. 특별한 재능이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상 그 자체가 수행장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흡 관찰이다. 하루에 단 3분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십시오. 코를 통해 들어오는 공기의 시원함, 배가 부풀어 오르는 감각, 내쉴 때의 따뜻함을 느끼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단순한 훈련은 주의력을 강화한다. 주의력은 의식 변화의 근육이다. 매일 3분씩 3주를 지속하면 뇌의 전전두엽 활성도가 변화하고 편도체의 과민 반응이 줄어든다. 불안이 감소하고 현재 순간에 머무는 능력이 생긴다. 두 번째 단계는 감각 깨우기다. 식사할 때 음식의 색깔을 정말로 보십시오. 씹을 때 식감과 맛의 변화를 느끼십시오.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을 의식하십시오. 현대인은 항상 생각 속에 산다. 밥을 먹으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고 걸으면서 과거를 후회한다.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은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3개월간 지속하면 삶의 질감이 달라진다. 같은 하루가
훨씬 풍부하고 생생하게 느껴진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 목격이다. 화가 날 때 나는 화났다고 말하지 말고 화라는 감정이 있다고 말하십시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이 미묘한 언어 전환은 의식의 위치를 바꾼다. 감정에 휩싸이는 대신 감정을 느끼는 공간이 된다. 6개월 수행하면 감정의 파도에 덜 흔들리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사라지도록 허용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생각 관찰이다. 하루 10분 눈을 감고 앉아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지켜보십시오. 개입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보십시오. 생각이 구름처럼 떠다니고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십시오. 처음에는 생각의 폭풍 속에 휘말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과 생각 사이에 틈이 보인다. 그 틈이 바로 순수 의식의 창이다. 1년 수행하면 생각이 줄어들고 내면의 고요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일상의식 전환이다. 모든 행위를 의식적으로 하십시오. 문을 열 때 나는 지금 문을 연다고 알아차리고 물을 마실 때 나는 지금 마신다고 알아차리십시오. 자동 모드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이다. 깨어있음을 24시간 유지하려는 시도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동 조종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쌓이면 의식의 질이 근본적으로 변한다. 박진명은 강조한다. 이 5단계는 순서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동시에 해도 되고 하나만 깊이 파고들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의 진정한 수행이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종일 명상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는 또한 경고한다. 신비한 체험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빛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부산물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조용하고 점진적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에 화가 나게 했던 일에 더 이상 화가 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것이 진짜 성장이다. 박진명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35년까지의 비전도 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 미래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가능성들의 집합이다. 제가 본 것은 가장 높은 확률의 미래일 뿐 절대적 운명은 아니다. 인간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 그가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가속화되고 있으며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26년 2월 현재 박진명은 여전히 경기도 산소구 암자에 머물러 있다. 그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SNS도 하지 않는다. 다만 그의 예언을 기록한 노트는 몇몇 제자들을 통해 조용히 퍼지고 있다. 그 노트를 읽은 사람들은 말한다. 무언가 울림이 있다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내면 깊숙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고 한반도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독특한 역할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각자는 그 커다란 흐름의 일부라는 것이다. 박진명의 마지막 말은 예언이 아니라 초대였다. 2030년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각성이 세계의 각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예언을 모두 소개하였습니다.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